지금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당원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역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임기의 반이 지난 지금까지 당은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과 재집권을 위한 토대인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오로지 국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약속드리기 위해 당대표께서 준비하신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소기업 운동화입니다. 우선 단체 기념 촬영을 위해서 그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이랑 함께 중앙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발 들고 같이 찍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까? 예. 화이팅이요?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하면 화이팅,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러면 화이팅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신발이 좋아 보이는데? 예. 제가 신발을 좀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기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을 지난 1년간 잘 이끌고 계시는 이해찬 당대표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찬입니다. 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11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후면 저와 7분의 최고위원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우선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저와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강한 정당, 일하는 집권 여당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이 안정된 적은 처음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이후에 우리 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으로 치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철동 같은 당정청 관계와 함께 당과 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간 소통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안정되고 단결된 당의 모습을 이룬 덕분입니다. 당의 안정과 함께 더 큰 정당, 더 큰 정치를 위한 격이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 현대화 작업으로 플랫폼 정당을 실현시켰고 이를 통해서 정당 사상 최초로 플랫폼을 이용한 전당원 투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총선 공천 룰을 마련했습니다. 밖으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갖고 소통 속에서 국민의 삶의 불안정,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 운영도 현장 중심 체제로 적극 전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했습니다. 민생 연석회의를 통해서 택시 카풀,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 더욱 힘찬 전진을 하고자 합니다. 남은 1년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에 단단한 초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내에 직면한 경제 도전부터 주도적으로 극복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2개의 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으며 매주 핵심 소재 부품 산업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응은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중소 기업 상생으로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리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민생 입법을 마치고 내년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또 장애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는 정당은 처음입니다. 민생입법, 공정경제입법이나 예결사는 안은 내팽개치고 상시적인 막말, 습관적인 가출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만든 법까지 너무나 쉽게 위반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소한 법은 지키고 할 일은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남은 1년 국회 혁신에도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특히 국회 혁신투기를 발족해서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와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제도 정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지 못할 국회 시대는 20대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영역이 끝났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제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합니다. 지금처럼 남북한 북미 대화가 진전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립과 단절의 한반도를 평화경제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전에 만들어진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개헌과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입법 모두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우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을 막을 수 있고 촛불혁명 완성에 동력을 더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분하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천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인재 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청년과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거당적 정책 페스티벌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대 정신을 담은 공약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욕심은 단 하나입니다. 반듯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민주당이 좋은 정당, 튼튼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1년도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창출의 역사를 반드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이 이제 지나가셨는데요. 지금 어려운 국회 상황 속에서 여야 간 협상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소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해찬 대표님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분의 최고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당을 굉장히 안정감 있고 든든한 정당으로 탈바꿈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과 평화, 혁신 그리고 경제 활력에 진력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7분의 최고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겠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각각 당 현대화,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 민생, 청년, 노동 분야 등의 또 주요 역할까지 분담해 주시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당 현대화 추진 특별위원회와 국회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힘써주고 계신 박주민 최고위원의 소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좀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이 태어날 무렵부터 최고위원 선거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2m 정도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기저귀 같은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났을 당시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서 제 짝꿍하고 저는 항상 그리고 매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여러 결정에 관여하고 현대화 특위위원장으로서 당 플랫폼 구축,
일단 네트워크 강화를 고민해 왔으며 사법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주제로 국민들을 만나고 이제는 국회혁신특위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의 젊은 의원으로서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또 당이나 정치, 사회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힘없는 자들이 힘이 되겠다고 했던 제 최고위원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비춰봤을 때 좀 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좀 더 열심히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애초에 제가 기여하고자 했던 바대로 당의 활력을 제고해서 강하고 활기차진 당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평화, 포용국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등의 진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이 되고 보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깊이와 저력에 대해서 보다 깊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라면 보다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당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당원분들과 함께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모든 당원분들이 기대하신 바와 같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에게 부여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칠 때는 스스로에게 좀 더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뻐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질책도 해 주시기도 하고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책대회 준비위원회도 맡고 계시고요. 네, 허위조작 정보대책 특별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 분야까지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박광원 최고위원님 소회 발언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늘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한일 관계 전환,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엄청난 일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엄중한 시대적 명령을 가슴에 늘 새기면서 역사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됐던 그런 뼈저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일본이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지소미아에 더 이상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안보상의 불신을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한국과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먼저 선택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당황, 당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본의 반응입니다. 이중적이죠. 또 우리 국내에서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으로 이 양반들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국익과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분들의 머릿속에 늘 정략만 들어있는가 하는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자강과
재도약의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뒷받침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계셨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이호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정말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가장 애쓰신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소회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1년 전 첫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 활로는 한반도 평화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항구적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싹을 틔웠고 이제 한반도의 평화 경제 번영의 꽃을 피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이 평화를 향한 노력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등 우리 경제의 물적 토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가 신용위험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공동동맹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때론 뒷걸음치기도 할 것입니다. 대결과 갈등의 정전 66년을 극복하고 평화의 봄을 맞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봄은 오고 말 것입니다. 북한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북한의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입니다. 남한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 혹은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군사 더블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 미국과 단판 짓는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할 옛날 방식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도를 넘은 막말과 비방은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당의 청년 미래연석회의 공동장으로 계시면서 일자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대변하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단순히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시는 김혜영 최고위원의 소위를 받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으로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물림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은 그것의 적법, 불법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웅동학원에 대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학원의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법이 정한 청문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의혹만 제기하고 인사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 가족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와 비난은 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후보자 선친의 묘가 촬영되어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민색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늘 민생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여성과 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남인순 최고위원의 소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생과 여성을 담당하는 최고위원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저희 최고위원 출마 핵심 공약이었던 민생연석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서 내실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는데요. 특히 저는 당과 그리고 민생단체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민생연석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민생단체와 함께 그 공식 기구로 출범을 해서 그 당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힘있게 해냈고요.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정부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수익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정규 노동이나 또 농어민 문제에서도 아직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제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당규에 정비를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여성 가산점을 20에서 25%를 확대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를 또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정당이 보다 양성평등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마디 드리면, 저는 이제 민생과 혁신을 내걸었었는데요. 사실은 혁신적인 어떤 가치나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혁신과 민생을 실천해 나가는 어떤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가 늘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더 낮은 자세로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과 이를 실천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십니다.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수진 최고위원님 소회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동 부분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받아 당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저 역시 부족했지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염원도 매우 컸고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의 많은 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당내에 울려 퍼지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민주적으로 수렴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노동 관련 현안들이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갈등과 다양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들이 향후에는 잘 가동되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은 분배구조 개선과 어렵고 소외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불어 힘을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존중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열심히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헤쳐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20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이 3.2%, 직장 가입자 평균 월 3,650원, 지역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2,800원가량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대표들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며 향후 노력해달라는 부대 의견과 함께 격론 속에 늦은 밤에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팠을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돌봄을 받는 그런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도록 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역 균형 발전과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자치분권을 위해서 여러 방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영석 최고위원 소위 발언 있겠습니다. 예. 훌쩍 또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당명을 가지고 지금 치르는 2020년 총선이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기억에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했던 그 기억도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확정하고 그리고 플랫폼 정당으로 또 시스템 정당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은 이해찬 대표님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제2 이제 국회 즉 세종의사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오는 9월이면 수도권 인구가 이제 과반을 넘길 것이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앞으로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저는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지난 연말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해내겠다는 그 뜻을 되새겨서 앞으로도 자치 분권 분야에 더욱 노력하는 앞으로의 1년을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국민과 그리고 당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기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분들 말씀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최고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 박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가급적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사와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맨 뒤에. 네. MBC의 손병산 기자입니다. 일단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 대표님 기자회견문 보면 이제 촛불혁명의 완성이 총선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촛불혁명의 정신이 공정한 사회, 뭐 반칙 없는 사회 이런 거를 얘기했을 텐데, 사실 국민들이 요즘에 볼 때는 이제 민주당도 이제 구세력이랑 마찬가지 아니냐, 역시나 특권을 누렸던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나 바꿔 나갈 건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 당들은 다 구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민주당만이 아니고. 근데 민주당은 이제 특히 집권 세력이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세계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그런 당은 우리 당이 세계 최초일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당들은 있는데 전당원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당의 체계를 혁신해 나가서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최고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후보 예정자들이 마저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도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정당원 혁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구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다음 마이크를 좀 써주시죠.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공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뭐 예전에 했던 본인의 말과도 다르다, 뭐 특정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들, 특히 뭐 딸 관련 의혹이라든가 지금까지 확인되고 나온 것들이 어떤 그 후보자의 결격 사유나 뭐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추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3일 동안 청문회 하면 한다, 사흘 동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민들께서 조국 후보자 논란에 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국 후보자에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남김없이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이제 빨리 반드시 해야 되는데, 3일 청문회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합니다.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얘기는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참 저희가 의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뭐랄까요,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그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인 태도를 언제까지 견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책적인 청문회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아까 저 뒤에 한 분 손들었던 없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십니까? 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청문회 날짜를 잡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정략적으로 임한다면은 어제 이인영 대표가 말씀하신 그 국민청문회 이런 것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CBS 박희원입니다. 그 조국 후보 살리기도 살리기지만 그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평화와 정의당처럼 연장 반대파와의 공조 강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소미아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그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상당히 깊이 고민도 했고 논의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 동북아의 그 평화 체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 아까 박광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물자라는 이름으로 그 경제 도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술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전략 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 물자의 맞은 안정적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그 경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그 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태도였던 것 같고 당도 같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연합에서. 네, 연합뉴스 김여솔입니다. 대표님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위원회나 그런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여러 번 약속을 하시고 또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지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제가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라고 당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그 남인순 최고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그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예. 정규 요 마이크 여기 마이크 있으세요. MBN의 정규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1주년 축하드리긴 하는데 좀 무거운 두 가지 질문인데요. 뭐 조국 수석에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게 조국 수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청와대라든가 여당 전체적으로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20대 그다음에 그 학부모 50대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상당한 지지층 중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지지층 외에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분석이 많이 있거든요. 당에서 계속 20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단순한 조국 후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적정한 소명이 잘 안 될 경우 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자진 사퇴를 권고하다든가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를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소미아 파기 관련돼서 그 안보 불안을 이제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플랜은 무엇인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이 공정성이 없지 않았느냐는 그런 그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조국 후보자만큼 그렇게 말하자면 유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소외감 이런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후보자 자신도 그렇고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또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라도 그런 것을 말하자면 일로서 보여줘야 그 젊은 사람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조국 후보자한테 그 요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는 것을 그 3일 전인가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사람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온 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진솔하게 앞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깊이 다시 생각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소미아를 도입한 게 2016년인데 그 전에 2014년인가 15년 무렵에 몰래 12년인가요? 예, 몰래 도입하려던 저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합의 직전에 그때는 군사정보교류라고 안 하고 그냥 한일 정보교류라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위장을 했다가 제가 적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다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사실은 정보교류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미사일을 많이 쏠 때 이제 주로 정보교류를 하고 최근에는 정보교류가 거의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동북아에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T4라는 그 3국 간의 정보 공유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3국 간의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료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꾸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승전결 안보, 뭐 기승전결 조국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문제고 이게 마치 그 한일 관계가 뭐 굉장히 악화되는 것처럼 악화를 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저 비난하는 정말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할수록 그 당은 자꾸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친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한 2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있으십니까? 네, 저쪽 한 분 해주시고요. 네, 오마이뉴스 조혜지입니다. 연장선에 있는 질문 같은데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게 그 지소미아 파기 결정 문제 자체를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을 돌리고자 하는 어떤 여론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 입장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박광원 최고께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기승전 조국입니다. 지금. 모든 건 조국으로 통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국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지소미아는 그 동북아의 안보 체계에 관련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그리고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그걸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기승전 조국 해가지고 그 마침 이렇게 입에 맞으면 떨어지지 않게 늘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해악이 됩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에 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런 걸 잘 가릴 줄 아는 그런 그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뭐랄까 아주 그 뭐랄까 전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질 못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걸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통시적 개념과 공시적 개념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 현상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공시적인 존재가 있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내려왔느냐는 통시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지소미아는 우리 냉전 체제와 관련된 통시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현재 경제 보복하고 있는 공간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조국이라는 분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1주년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 대표님 1주년 맞아서 대표님 그 후보 시절 공보물을 다시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선거제도 개혁이 대표님 공약으로 적혀 있는데 이 본회의 표결까지 그때 그 의지 변함없이 가능하실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그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포함한 정치권에서 미투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시 이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인순 최고위원 공약이기도 한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챙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전당대회 때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당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제도를 그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건가를 해서 지금 그 신속 처리안건 제도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그 하나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제도의 합리성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 협상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정개특위에서 그 처리를 해서 그 적어도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그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젠더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인순 최고께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도 세세한 내용까지는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남인순 최고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는 당규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사무총장님 직속 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그러면은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회 청문회가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거를 잘 해야죠. 그래야 이 정치의 어떤 질서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그 후보자를 청문 요청을 했는데 청문회 날짜까지도 못 잡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마감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제도를 무시하고서 하는 거라면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도 정하지도 그 기일도 정하지 않고 청문회를 자꾸 연장시키려고 한다고 하고 3일짜리 청문회 하자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가 국민청문회도 해서 그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알릴 그걸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날짜를 안 잡고 청문회를 지연시키고 전술적으로 응한다면 국민 청문회를 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장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